자,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난주 문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7, 8호 첨삭반 8주차 문제 풀어봤었죠. 자, 요거에 대해서 첨삭을 해 드렸고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만약에 처음 듣는 분이 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 푼 문제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첨삭을 받은 다음에 다음 주에 해설을 강의를 듣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7, 8호 강의는 안 들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면서 여기 답지에 보면 문제랑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내용을 먼저 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넣기인데 이 문제는 상당히 지문 자체가 새로워요. 자, 뭐냐면 신자오츠라고 되어 있어요. 신조어, 신자오츠. 신조어는 指 가리킵니다. 古代,近代,汉语词尾中没有历史进入现代以后创造出来的新词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신자오츠 혹은 신词라고도 해요. 자오를 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신자오츠 우리말로는 신조어죠. 신조어. 우리말로는 중국어로는 이제 츠로 표현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신자오츠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신조어는 자, 고대나 근대.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사실은 봤는데 고대 근대 다음이 현대예요. 현대. 그렇죠? 고대 근대 다음이 현대입니다. 고대 근대 현대. 그래서 근대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고대 근대 현대. 사실 고대도 원고, 근고, 상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고대, 근대, 현대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고대나 근대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온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단어를 신조어라고 한다. 맞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传承词, 자, 和传承词相对而言的라고 했는데 바로 传承词가 뭐예요? 바로 옛날부터 쭉 즉 고대랑 근대부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전승돼 내려온 그런 단어죠. 그래서 그것과 서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传承词의 상대적인 개념이 신자오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它们一起成为现代汉语词汇中的主要部分. 그러겠죠. 자, 20世纪以来特别是五四运动以后 1919년 5.4 운동 이후에 社会科学技术和人的思想观念等等都发生了深刻的变革 아주 커다란 변혁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取得了巨大的进步 그래서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자꾸 등장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새로운 단어가 출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단어도 거의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하면 변할수록 새로운 단어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反映新事物现象的 그러니까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현상을 반영한 그러한 단어들이 不断产生近百年来汉语词汇增加的速度超过了以前的几千年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최근의 발전, 그 다음에 변화가 혹은 새로 생겨난 단어의 양이 이전에 몇천 년 네,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해요. 그건 뭐 중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루 해갖고 나오는데 자, 신자오츠도 사실은 5.4 운동 이후까지 이제 가버리면 우리한테는 한 100년 지나니까 사실 신자오츠라고도 말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 요즘 만들어진 그러니까 하이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러한 어휘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예전에 뭐 쯔후바오 같은 뭐 그런 것들도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최근에 일어난 뭐 4차 혁명이라든지 최근에 일어난 어떤 혁신, 혁명과 관련한 신조어죠. 그래서 신조어도 사실은 좀 급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이 시대에 근 뭐 5년, 10년 이것도 상당히 최근이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를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서처럼 5.4 운동까지 갔으니까 이건 좀 100년쯤 지났죠. 이것도 꽤 사실 뭐 100년쯤 지나면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우리한테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좀 넓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조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괄호가 앞에 있었죠. 괄호 네모 안에다가 박스를 채워야 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뒤를 보고 귀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산당, 뭐 설명 필요 없고요. 홍준, 중국의 이제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제팡준도 군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투가이가 있는데, 자, 투가이 기억합시다. 제가, 투가이 누차 강조했습니다. 투가이는 줄임말이에요. 자, 투디가이거, 그렇죠? 토지개혁, 투디가이거. 자, 리엔허구어, 그랬어요. 연합국, 유엔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주로 정치 방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 연합국도 결국은 국가 단위의 조직이니까, 국가끼리 연합이니까요. 자, 그 다음은요, 짠깐 있고요. 런민공社있고요. 뭐, 구어치 있고, 와이즈 있고, 구펀즈가 있는데, 구펀즈는 이거는 이제 주식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주식을 중국 사람들도 아주 뭐, 일상적으로 하니까. 와이즈는 외국에서, 외국 자본을 의미합니다. 외국에서 투자하는 자본들. 이거는 국영 기업이고요. 인민공사,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용어들 중에서 지금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것들은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얘네들은 특히 인민공사 같은 경우 사실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바로 경제적인 방면에서의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딴가는 이제 혼자서 끄티우 같이 이제 혼자서 하는 그런 기업들, 회사들을 말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시대적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인민공사. 요게 몇 년도에 나왔고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화페이라고 했는데 이건 화학비료 이런 거고요. 뭐日光灯, 뭐 电子表 등등등. 뭐激光도 있는데 레이저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과학 기술, 그래서科技가 제일 좋은 답이고科学方面, 뭐科学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실은 마지막이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도 경제 아니야? 슈퍼마켓, 그 다음에 연쇄점, 체인점, 그 다음에 콰이찬. 자, 여기까지는 뭐 경제 같기도 한데요. 경제 같기도 한데, 콰이찬은 패스트푸드예요. 이걸 뭐 꼭 경제랑만 연결시킬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인냐오는 음료수야? 뭐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뭐 체인점에 가갖고 뭐 음식이라든지 뭐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샹핀팡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건축에서, 뭐 이것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따 잠시 후에 다시, 중요한 단어들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을 경제로 엮기에는 경제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음료는 뭐 당연히 경제가 아니죠. 음료를 경제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인데, 사실 이 부분은 답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답은生活입니다. 생활 방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자주 가는 곳, 자주 뭐 먹고 입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 자주 만나는 것들. 그래서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넓어요. 다양한 게 생활이긴 한데,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영역, 이런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우리가 가는 그런 공간들, 이런 것들을 지금 모아놓은 곳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용어들이 새로 생겼다고는 했는데 그렇다고 새로 생겼다고 신조어라고는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미 50년, 60년 그 이상 떨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모르죠. 더군다나 이게 중국에만 있는 것도 있고요. 따라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 홍준이 있어요. 홍준. 아까 홍준이라고 했지, 제팡준 모두 다 중국의 군대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홍준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의 시대는 언제냐? 바로 국공내전이에요. 2차 국공내전. 이때 2차 국공내전, 이제 2차까지 있었죠. 국공내전이. 이제 합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로 찢어져서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합작도 2번이었지만 내전도 2번 있었습니다. 서로 그래서 힘을 합쳤다가 싸웠다, 힘을 합쳐서 싸웠다, 이렇게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국공내전 당시 중국 공산당이 이끌던 군대입니다. 그래서 중국 보시면 농공홍준이라고 했는데 농민, 그 다음에 노동자의 붉은 군대. 결국은 공산당은 결국은 붉은색이죠. 레드, 그죠? 이 레드를 나타내는, 그래서 레드 아미가 되겠지. 이 붉은 군대라는 의미로 중국의 국기도 붉은 국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 붉은색 하면 중국을 떠올릴 수 있는데 바로 홍준은 바로 국공내전 당시에 공산당의 군대를 지칭하던 명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팡준. 제팡취군요. 제팡취, 문제에서도, 제팡취였군요. 제팡준도 있어요. 아까 제가 제팡준인 줄 알고 군대라고 설명했는데, 제팡취네요. 제팡취. 해방구. 이 말도 사실 중요해요. 우리나라,
뭐 뉴스, 언론, 신문 이런 데서도 소설에서도 자주 나오는 용어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중국 공산당의 군대가 항일전쟁, 해방전쟁. 이 해방전쟁은 바로 공산당과 국민당의 이제 싸움을 의미합니다. 항일전쟁은 일본과의 전쟁이고요.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이어진 이 시기죠. 자, 일본이나 국민당 통치로부터 해방시킨 지역이라고 했어요. 해방시킨 지역. 그러니까 일본이나 국민당의 그 영향력에 있는 지역을 공산당이 자신의 지역으로 일종의 정복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방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해방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방구라고 하면은 일종의 빨갱이들이 설치는 동네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해방구라는 것도 결국은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특히 40년대 쪽에 들어오면서 그 즈음 전후로 해서 일본이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본이나 국민당의 점거지 여기를 그들을 몰아내고 공산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살고 있는 인민들을 해방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해방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딴깐후라고 했죠. 아까 딴깐 있었죠. 딴깐이라고 있었는데 딴깐은 둘 다 모두 하나라는 의미죠. 그래서 개별 영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농업 합작 시기, 이른바 합작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인민공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딴깐후라는 말은 지금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은 쓰지 않아요. 딴깐후 다음에 또 끄티후란 말을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쓰지 않아요. 딴깐후, 딴깐 이런 말들은 사실은 인민공사랑 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민공사는 합작회사로서 한꺼번에 모여서 함께 노동을 하고 함께 생산을 하고 그걸 또 함께 또 분배하는 그런 거고 딴깐은 그렇게 이제 인민공사로 포함되지 못하거나 혹은 그럴 수 없는 경우 개별적으로 영농을 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참가하지 않은 농가를 말하는 거고 개별 사업자, 뭐 자영업자 정도의 의미예요. 자기가 혼자 일하고 혼자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난 걸 자기가 다 가져가는 뭐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제 이른바 인민공사라는 걸 만듭니다. 제가 아까 이게 시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1958년에 만들어져요. 1958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일본, 독일, 영국, 뭐 미국 같은 어떤 그런 나라들을 따라잡겠다. 특히 이제 영국과 미국을 타겟으로 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국가 경제 이런 것들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뭐 대학진 운동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생활체예요. 자, 중국 농촌의 사회생활 및 행정조직. 근데 이게 농촌에서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행정조직으로서의 기능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일종의 면, 동 같은 그런 역할도 해요. 행정단위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자, 볼까요? 농업 협동화가 소규모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대규모 수리공사 같은 걸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그런 수리공사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 일종의 커다란 규모의 경제, 규모의 어떤 노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큰 규모의 공동 노동 조직이 필요했고 58년 모택동은 대약진 운동 나오죠. 대약진 운동의 시작과 함께 합작사의 합병에 의해서 인민공사가 조직되는데, 그러니까 대약진 운동, 이게 바로 영국과 미국을 우리가 따라가겠다라는 중국의 원대한 포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민공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민공사라는 게 나오면 우리가 협동이라는 뭐 협동농업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대약진 운동을 우리는 꼭 떠올려야 됩니다. 결국 대약진 운동은 완벽한 실패로 끝나요. 처절한 실패로 끝납니다. 인민공사 그래서 처절히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어쨌든요. 그래서 10,000에서 40,000명을 포용하는 그러니까 40,000명이 하나의 회사 혹은 그 농장을 이루면서 같이 생활을 한다는 거죠. 대규모의 결합 조직을 만듭니다. 자 생산수단의 공사 소유제에 근거한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인민공사가 소유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유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분배제도가 공동소유, 공동분배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은 농촌에서 인민공사로 불리는
기구 조직을 하나의 단위로 한 사회 속에서 그 모든 주민들이 생산, 소비, 이 교육도 중요해. 교육, 정치, 뭐 농공상업. 자,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도 이 인민공사별로 대표로 쿼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북경대 여기는 인민공사당 1명 갈 수 있고 뭐 혹은 뭐 청와대는 뭐 1명, 2명 뭐 이런 식으로 대학별로 뭐 쿼터도 있어요. 그래서 인민공사가 뭐 실적이 좋으면 북경대 갈 수 있는 TO를 더 준다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교육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같이 생산하고 소비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일하러 가면 같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기타 군사까지도 기본적인 군사까지도 생활의 모든 면을 함께 모여서 하는 걸로 이제 발전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식당도 엄청 큰 한꺼번에 수천 명이 들어가는 대형 식당을 만들고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살고 있는 유치원, 뭐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 누군가 돌봐야 되죠. 집에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사회주의 국가가 뭐 북한도 그렇고 타가소하고 이 양로원이 크게 원래 전통적으로 발전했어요. 요즘은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서구식으로 돼서 좀 느낌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아무데나 맡길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들은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애를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타가소라든지 이런 게 크게 발전했어요. 사실 북한도 사실 엄마가 일하는데 애를 맡기는 거 걱정 안 할 거예요. 아마도. 그래야만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 뭐 병원 등등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분배 제도로서는 무상급여, 임금제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자, 대학진 운동 첫 해. 자, 보세요고요. 이때부터 이제 실패가 나오는데 58년에 강철 생산. 그러니까 뭔가 농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철도를 놓는다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철의 그 필요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거를 조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많은 엉터리 일들이 벌어져요. 일단 뭐 허위 보고 얘기도 나올 텐데 그렇기도 하고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식당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소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집에 있는 소치니 뭐니 아무튼 다 가져다가 녹여갖고 자기들끼리 만든다고 재련도 하고 뭐를 하는데 이게 품질이 낮아갖고 쓸모가 없고 다 망가뜨리고 엉망이 되죠. 그래서 뭔가 그 어줍지 않은 정책이 결국은 인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 이 강철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강철을 모아라 했는데, 자, 이제 간부들을 허위 보고, 공산당 상부에 찍히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국 농민들이 집과 인민공사에 건설한 토법 용광로라는 것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긴 한데, 자기가 자체로 만든 그런 그 어설픈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용광로 만들으라 그러면 아무리 손재주 있어봤자 아마추어가 만들어 갖고는 좋은 퀄리티를 만들기 어렵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불을 계속 빼야 돼요. 뜨거운 불을.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벌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수확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듬해 1959년 1년이죠. 바로 1년 만에 알곡 생산이 2배로 증가할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고 숲은 황폐화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망조가 든 거야. 망조가 든 거야.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황사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대요. 뭐 저는 뭐 거기서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때는 정말로 막 온 산이 한꺼번에 갑자기 황폐화되게 되는 겁니다. 공산당의 어떤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자, 문화대혁명 이후 81년 6월 공산당 뭐 여기 대회에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적 문제에 대한 결의라고 했는데 뭐라고 여기서 했냐면요. 인민공사의 추진은 마오쩌둥의 오류였다. 자, 마오쩌둥의 오류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한 게 거의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민공사, 그리고 하나가 이제 문화대혁명. 이 두 가지가 중국의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내고 중국 사람들을 수많은 기아로 몰아내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일종의 우리나라 예전에 뭐 새마을 운동 같은 그 개념으로 뭔가 우리가 잘 살아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오히려 중국은 더 못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82년에 신헌법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인민대표대회와 이렇게 하면서 인민공사를 단순한 경제 조직으로 후퇴시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인민공사가 사실 유명무실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인민공사가 시험 지문에 나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1958년, 9년, 그 뒤로도 갑니다만 58년, 9년, 50년대 말을 생각하면 되고 대약진 운동을 떠올리고 결국 이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기화와 기근이 발생하고 나중에 정치적 반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문화대혁명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샹핑팡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마 시험 문제로 그러고 보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왔네요. 자, 분양주택인데 우리가 견본하우스, 모델하우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흔하죠.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그닥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어려운 말은 없죠. 다만 구조가 이제 구조를 반영하는 해석하는 게 꼭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중국어에서 이건 문제 없죠. 자, 동일한 성분의 조합이더라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달리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상 이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주 좋죠. 아니면 동일한 성분은 어순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더라도가 좋은 해석이에요.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여러분이 동일한 성분 조합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분 조합은 성분의 결합은 뭐 이렇게 그래서 동일하게 어순이 조합이 되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잘리죠. 그랬더라도 어순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같은 조합 방식이라 할지라도 어순의 차이가 생기면 왕왕호의改变 자주 발생해 뭐를 바로 구조관계가 바뀌거나 그렇죠? 改变 구조관계가 바뀌거나 의미가 바뀌거나 해서 구조가 바뀌거나 의미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왕왕호이니까 가능성을 표현해서 뭐 그럴 수 있다. 왕왕 그렇다. 자주 쉽게 그럴 수 있다. 그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건데요. 자, 구다이하니词汇 特别是 나오면 요거를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로 해갖고 이거를 목적어로 보는 해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돼요. 자, 보세요. 고대 중국어의 단어는 특별히 무엇이다? 선진에서부터 이때까지 온 서면어 어휘이다. 말이 안 되죠. 그 한어는요. 그러면 당대는 어떻게 할 거야? 송, 명. 이때는 뭐 고대 한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A = B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여기서는 고대 한어 어휘, 특별히 이것은 그러니까 고대 한어가 넓지요. 이른바 여기서 말하는 선진 시기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청나라 때까지 오게 됩니다. 뭐 청은 근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하다못해 명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역사 시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이 시기는 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조 그 다음에 당, 송, 명, 청 이제 원대는 뺐어요. 자, 이렇게 있다면 뭐 선진 이렇게 있으면 많은 이런 시기가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어디 선진부터 위진남북 쪽까지 그럼 한나라를 포함해서 요 시기의 중국어의 어휘는 그러니까 고한어 가운데 이 시기의 어휘는 이라는 뜻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고한어는 뭐 이 시기의 어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 이 문제는 바로 그것을 확인하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어휘들은 단음절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절대다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대부분 일자 한 글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의 단어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다만 당송 명청 특히 이제 당송부터는 좀 변화가 생겨요. 이음절 단어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단음절이 꼭 절대다수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특히 이제 구어 상황으로 놓고 보면. 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일자 1단어. 그런데 우리가 고문을 본다는 것은 물론 당송 때 만들어지거나 명때 만들어진 고문도 보지만 결국 당송 때 만들어진 것도 선진이나 한으로 돌아가자는 거기 때문에 고문에서는 여전히 한 글자가 하나의 단어인 것은 맞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는
구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부터 이제 구어 문학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화본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창 이런 거 변문 나오기 시작하고 명청은 사실은 구어의 시대죠. 그러다 보니 여기 때는 이음절 단어, 지금도 쓰고 있는 단어들이 이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구어적인 백화적인 단어를 보면 근데 고문은 여전히 명청시기, 예? 공안판이 공안판이 혹은 무슨 판이 동성판이 할 것 없이 이들은 다 모두 이때를 따라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고문이라는 것은 한 글자가 하나의 단어인 것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살짝 까다로워요. 해석 의미를 잠깐만 놓치면 엉터리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원이 있어요. 반원. 자, 반원이라는 것은요. 자, 반원. 반문이라고 하죠. 반문은 의문의 형식으로서确定的 意思라고 했는데 확실한 의미, 확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했는데 자, 좀 더 볼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加重 위치다. 그러면서 어떻게 어기를 강화시키는 일종의 수사수법입니다. 맞아요. 用疑问语气表示相反的意思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반문은 의문인 듯 보여요. 의문사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의문인 듯 보이지만 겉으로는 의문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특정한 어기를 나타내요. 근데 그 어기는 여기 의문사에 표현하고 정반대가 됩니다. 반대. 그러니까 의미와 정반대가 돼요. 한번 볼까요? 자, 계속 한번 보면 质问不答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의얼원이라고도 표현해요. 궁금하지 않은데도 물어본다. 물어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기만 하고 대답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人们可以从反问句中领会到别人想要表达的意思. 그래서 그 반어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긍정은 부정으로 봐야 되고 부정은 긍정으로 봐야 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힐난, 비난 등등등 이런 식의 어기가 강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모든 나라 말에 다 있어요. 보세요. 그걸 누가 몰라. 자, 예를 들어 그걸 누가 몰라. 누가 모르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그걸 누가 모르니? 모르는 사람 말해봐.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진짜 모르는 사람을 찾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야? 야,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안다는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의문사처럼 그거 누가라는 말도 있고 의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문이 아니라 명백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따위 걸 누가 몰라? 반대로 야, 그걸 누가 알아? 그런 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너 왜 이상한 걸 나한테 물어보니? 등등등의 뉘앙스를 명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기를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바로 반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여러분들 그래서 반문을 많이 쓰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반문의 핵심이고 역시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나온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문까지 났으니까요. 쭉쭉쭉 하나씩 보시기 바라고. 샨종 삐위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자, 예문이 수준 높은 예문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 자, 2박은 두 개의 박이에요. 두 개의 박. 박은 두드리다 이 말이죠. 두드리다. 우리가 박수 칠 때 할 때 박이에요. 박, 이 안자는 책상이야. 책상, 데스크, 책상. 경은 놀란다는 거죠.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깜짝 놀랄 때 어머 그런 게 있어?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 깜짝 놀라면 친단 말이야. 옆 사람 치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책상을 있으면 책상을 치죠. 세상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책상을 두드리는 만큼 재밌는 이야기를 모아놨다. 이게 박안경기의 핵심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뭐가 있냐면 초각이 있고 이각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색인 거, 이 각자는 명대, 주로 명대에서 나온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근데 한 번 편찬했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두 번째 게 나온 겁니다. 정확히는 원래 박안경기라고 냈다가 히트를 치니까 두 번째 거는 이각, 시즌2라고 놓은 거고 이거는 시즌1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각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의 박자로 시작되니까 우리가 이박, 양박, 쌍박 이렇게 불러요.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 이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作者는 능몽초고 자 3원과 함께 더불어서 3원 이박이라고
불립니다. 3원 2박. 자, 명대의 소설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고 각각 40편. 이때는 특징이 한 책에 40편씩 들어있기 마련이고 이거는 이각인 두 번째 것까지 있으니까 합치면 40, 40 해서 8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화본. 주로 이제 의화본. 자, 이 의화본이라는 개념 봅시다. 이제 화본은 언제 나온 거예요? 화본은 송나라 때 나온 거죠? 화본은 송 때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명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이 화본을 본떠서 만든 거를 우리가 의화본이라고 부르죠. 여기다 의자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화본. 그래서 화본 송나라의 화본을 본떠서 명나라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의화본 소설이라고 한다. 의화본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뭔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아주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들. 요 일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일종의 에피소드라는 뜻이에요. 에피소드. 그래서 신기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모아놓았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수요에 영합했죠. 시민들의 필요 이런 것들을 잘 채워졌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좋아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선징악. 잘못한 사람을 벌 주고 착한 사람이 복 받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200의 작품이 있습니다. 200. 추포가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제가 모의고사나 이럴 때 시험 문제에서 종종 내는데 이게 아직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반드시 나와야 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유명해요. 자, 200의 작품. 자, 19 땡땡 여기서 어떤 수사법이 사용되었느냐 라고 나와있고요. 과장입니다. 답은 뭐 잠시 후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 과장인지. 그래서 해석도 일단은 보고 하도록 할 텐데 추상이 가리키는 건 뭐냐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작품이 어떤 뜻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볼까요? 자, 백발 삼천장. 흰 머리카락이 3000장이야. 3000장. 3000장이면 수백 킬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길어날 리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백발이 뭐 엄청 길어. 수십 미터까지 수백 미터까지 온다는 건데 3000장이나 되고 흰머리가 3000장이나 되니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도 먹고 시간도 많이 갖고 외롭다 등등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의 머리카락은 이렇게 길 수가 3000장까지 자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과장이라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을 뻥을 치는 거야.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일을 날조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뭘 할까요? 자, 예를 들어 손가락이 길어. 저희는 손가락이 긴다. 그래서 손가락이 긴다는 걸 얘기하려고 손가락이 마치 낚싯대보다 더 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과장이죠. 낚싯대가 설마 손가락밖에 안 하는 낚싯대가 없겠지, 그치?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특성을 실제 있는 것보다 더욱더 부풀려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과장이죠. 우리는 과장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야, 내가 너 지금 못 본 지 5만 년 지났다. 5만 년은 우리가 살 수 없거든. 근데 5만 년 지났다고 얘기하죠. 뭐 이런 식의 3000년 됐다. 100년 만에 만난다. 이런 식도 다 과장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재미있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연수 사계장 그랬는데 자, 연은 까닭. 인연 까닭이라는 뜻인데요. 도대체 어떤 까닭으로 자, 근심한 모습이 여기서는 좀 해석이 약간 의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무슨 까닭으로 근심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길어지게 되었는가? 이렇게까지 길게 자랐는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부지명경리 알지 못해요. 저 밝은 거울이지? 밝은 거울 속에서 알지 못해. 자, 하처득 추상. 자,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어디에서 가을서리를 얻었는지 모른다. 자, 가을서리는 뭐냐? 추상. 바로 흰 머리를 나타내죠. 흰 머리가 도대체 언제 내 머리에 서리가 내리면 모든 그 초목이나 나무나 대지나 이런 것들이 하얗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리가 언제 맞았는지, 서리가 이렇게 된 서리를 맞았는지 알 수가 없구나.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도대체 내가 언제 이렇게 된 서리를 맞았단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백발이 다 되어버렸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죠. 그래서 아까 2번에서도 추상이 가리킨 게 뭐냐 그랬는데 백발입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하얀 머리카락을 의미합니다. 백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는 근심은 아니고요. 근심 아니고 백발이 백발. 백발로 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법이라고 했죠? 자, 과장법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夸张是对实物现象特征作用程度等做扩大或缩小.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들거나 더 작게 만드는 거죠. 에게 코딱지만 하네. 코딱지 멋이 큰데도 그 누구 코에 붙이라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하잖아. 자, 이렇게 더 크거나 더 작게.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더욱더 두드러지게, 더욱더 선명하게 만드는 거죠. 그 특성을.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더 과다하게, 특별히 크게, 특별히 작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까 더 특별히 크게 만들었죠? 백발이 삼천장이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백발과 삼천장. 결국 이제 과장의 만약에 문제에서는 과장 수법이 사용된 어구를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백이라는 작가는 과장의 수법을 아주 잘 썼던 작가예요. 모든 사람들이 과장을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백은 정말 많이 썼어요, 과장을. 약간의 그 뻥이 좀 섞여 있는 거지. 그럼 또 재미있기도 해요.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장들을 섞어서 글을 시를 많이 쓴 것이 이백의 특징이라는 점도 여러분이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난 시기 때문에 이백의 시 중에 과장을 보이는 시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중에 얘도 그런 대표적인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펀하우의 일반적인 용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래서 글자 수는 50글자 이상이라고 했고 예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용법 설명하고 거기서 예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펀하우는 어떤 거냐 볼까요? 자, 펀하우는 일반 용유는 뭐야? 용이 동사. 그러면 뭐뭐에 사용되죠? 并列 후지 내부. 그쵸? 分句之间的停顿. 1차적으로 복문도 이제 병렬 복문입니다. 병렬. 아무거나 그런 거 아니고 병렬 복문에 각각의 하나의 절, 우리말로는 절인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바로 分句라고 불르죠. 그래서前后两个分句가 있죠. 복문은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分句가 있죠. 그 分句가 병렬을 나타낼 때 여기 병렬이라고 되어 있죠. 병렬 복문 사이에서 分句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찍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쉼표로 처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쉼표를 찍어두면 얘는 병렬되고 있구나. 대등한 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딩두는 비 또하오 야오창이라고 했는데 이 야오는 빼도 되는 야오예요? 아니면 앞에 써도 되고. 자, 그래서 또하오보다 길다. 또하오는 이제 왜 또하오가 나왔냐면 또하오도 병렬을 나타냅니다. 동일하게 병렬을 나타내지만 또하오는 일반적으로 단어나 구 정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 혹은 두 글자죠. 그래서 이 팅두는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큰 팅두는 아니야. 그런데 요 펀하오는 절과 절. 기본적으로 절과 절은 그러니까 펀쥐는 펀쥐는 SVO를 모두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팅둔이 훨씬 더 길다, 더 명확하다, 세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또 하고 났냐? 마찬가지로 병렬이기 때문에. 하지만 복문을 연결하느냐 아니면 단어만 그냥 단순히 연결하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죠. 자, 在句中, 자,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逗号는不能很清楚的表并列分句关系的地方就用分号. 뭐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또하우로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을 때 펀하우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예문을 보면 예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주총리의 거지, 이거 행동 거지죠. 还是那么优雅. 주총리가 그렇게 아주 점잖으신 분인데, 자 여기다가 펀하우를 썼죠. 행동은 아주优雅해. 근데 周总理的뭐야? 话语 말은 还那么坚强이라 했는데 아주 세고 명확하다. 그러니까 품성이나 행동은 되게 점잖으신 분인데 말에는 엄청나게 세고 독하고 뭐 강하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죠. 이 사람의 그냥 행동하고 말의 차이점, 이것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국주의의 약속은 骗不了人, 사람은 속일 수 없어. 그런데 그들의 무력은 그리고 또 뭐야? 吓不到人,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잡아뜨릴 수 없어.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아무리 세더라도 그들의 사탕발림은 모두 다 거짓말이야. 우리를 속일 수 없어.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거야. 이건 뭐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민족 정신, 이런 것들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달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分号是一种介于逗号与分号之间的标点符号. 이건 뭔 소리야?句号는 마침표죠, 마침표. 그래서 문장이 끝난다는 완벽한 팅뚠을 나타냅니다.逗号는 병렬이에요, 잠깐. 그래서 이제 그쯤 중간에 있다는 거야. 팅뚠의 길이나 세기를 봤을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主要用以分个存在一定的关系. 자, 갈라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分号온 겁니다. 分个 나눠줘. 그래서 병렬을 나눠줘요. 혹은 转折를 나눠줄 수도 있고 정지나 인고를 나눠주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병렬이 많죠. 여기서도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병렬에다 주로 쓰이는 겁니다. 다른 데서 쓸 수는 있지만 병렬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자, 除此之外分号还用来分个作为举例分项出现的并列短语 이런 경우도 우리 많이 쓰죠. 많이 씁니다. 或是词数中同一意象的不同式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선은 바로 사전이에요. 사전에서 의미를 설명할 때 동일한 의미 항목에 있는 다른 이제 그 뜻을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 그러면 뜻이 1번 이렇게 있겠죠. 1번 있으면 여기다가 1번 뜻을 썼어요. 그러면 2번은 아니야. 근데 1번을 여러 개 쓰고 싶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어지만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단어일 수도 있어요. 한 개만 있으면 한 번만 쓰고 말아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전이니까 여러분이 사전을 열심히 찾아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도 쓰고 있는데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펀하우의 그 기능이 꼭 하나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슷한 것을 문장이 되는 문장의 단위를 비슷한 것들 우리가 병렬 나열할 때 그래서 답에서도 사실은 제가 펀하우를 많이 제시해 드립니다. 특히 모의고사 문제에서 왜 그러냐면 자 1번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2번은 이래요. 3번은 이래요. 이게 바로 요게 이제 완벽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 걔네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펀하우를 쓰면 훨씬 더 그리고 줄을 바꿔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그 답안이 내용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지금 뭐 여기서 펀하우의 용법을 5가지를 제시하는데 5가지가 결국은 이게 병렬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2번 앞에 펀하우를 찍었잖아요. 자, 펀하우가 찍을 때는 마침표를 앞이든 뒤든 찍을 필요 없습니다. 펀하우로 모든 것을 대체합니다. 펀하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엔터를 쳐가지고 2번을 밑에다가 썼으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안을 쓸 때는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공간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띄어서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첫 번째 블라블라 쓰고 블라블라 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문장 보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6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한테 확인하는 문제예요. 꾸어가 뭐를 하느냐? 여기서 핵심은 결국 징엔이죠, 징엔. 表示曾经发生的一个动作存在某一状态라고 했는데 그래서 但现在该动作已经不再进行该状态不再存在可以说过表示 정란이라고 했는데 자, 이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결국 경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뭐냐면 어떤 동작을 내가 했어. 예를 들어 뭐랄까 먹는 동작을 했어요. 먹는 동작 eat 먹었어. 뭔가를 밥을 먹었는데 계속 먹고 있어. 그러면 꼴을 못 쓰는 거예요. 여기 나왔지만 그 동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동작은 다시는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먹는 동작이 계속 끝났어. 예를 들어 1시간 먹었다고 합시다. 1시간 먹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나는 지나서 또 저 시간이 지나서 이때가 오전 9시야. 그럼 10시까지 먹었겠지? 지금 나 12시야. 그럼 나는 지금은 뭐야? 이 동작을 하고 있지 않죠? 이럴 때 우리가 꼴을 쓴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상태. 이때는 만약에 뜨거웠어. 막 펄펄펄 끓었어. 이렇게 끓었었어. 근데 지금은 안 끓어. 더 이상. 그러면 끈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꾸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꾸어는 그런 식의 상황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가 아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취구어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은 먹지 않는다는 의미를 자동으로 나타내요. 예를 들어 취구어 중국어 그 얘기는 난 지금 중국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이 취구어 중국어라고 말하지 않겠지. 예? 취구어 판이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으면 그 얘기를 안 해요. 밥을 지금은 안 먹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꼬일 경우에는 동작을 안 하고 이미 끝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어기, 그런 동태를 나타냅니다. 대신 런은 끝날 수도 있고 여전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런은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그건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보기로 하겠고, 꾸어는 명확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예문이 이런 것들이죠. 쭉 꾸어 싼예. 그러면 지금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게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혹은 뭐 3시간이든 쭉 꾸어라고 쓰면 거기는 이제 안 살아. 하지만 예전에 산 적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쭈러 싼예라 그러면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런은 현재도 그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런은 무조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꾸어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명확히 끝난 건 꾸어입니다. 중국어에서. 아시겠죠? 자,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러도 잘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꾸어를 어설피 알면 이게 이 말이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문을 잘 보시고 그 동작이나 상황을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잘 보시면요. 반드시 꾸어는 끝났다는 거지. 그래서 부자의 진싱, 이제는 더 이상 안 한다. 그런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때 꾸어를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还要指出在包括过的句子中过前的动作过前面的动作和状态뭐 블라블라 在 뭐야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有关系事情有关系뭐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뭐 그렇고요. 뭐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一般语法是通常说动态度指过表示经验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에 써놨는데 대부분의 답은 여러분들이 다 앞에다 썼어요. 그렇게 쓰는 게 사실 더 좋아요. 그게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니까. 하지만 뭐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요 말을 여러분들이 답에는 안 썼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꼭 지금 이 말이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꾸어는 동작과 상태가 이미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만 명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꾸어 얘기도 재미난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놓치거나 잘 모르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가 아는 것과 다르거나 혹은 내가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 그것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문제 같지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제가 또 여러분한테 쉽지만 추가적으로 뭔가 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보이면 바로바로 문제로 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것들을 내 걸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항상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걸 자꾸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꾸어가 나오면 진짜 그런지 계속 살펴봐야 되고 200의 작품을 보면 과장이 진짜 있는지 봐야 돼요. 물론 200의 과장은 100%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꽤 있어요. 한 20%, 20-30%의 작품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타 또 특이한 수법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으면 뭐 200의 작품이든 뭐 문법이든 뭐든 혹은 뭐 문장 부호든 이렇게 하나하나 섭렵하다 보면 어느새 내 실력은 더욱더 발전해 있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기출문제는 숙제로 이제 의무적으로 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문제를 정해서 그 문제를 제가 분석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1주차 문제를 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문제를 1주차에다가 맨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올바른 답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그 문제에서 중요한 어떤 문제 분석 방법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라든가 그래서 스텝 1과 스텝 2 잘 분석하고 있는지 혹은 문제 안에서 중요한 개념들 잘 알고 있는지 혹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또 개요를 한번 써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매주 조금씩 내용은 달라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답안으로서 확인은 하진 않을 거예요. 답안으로서 의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게 있는데 그것을 또 전혀 안 하고 놔두는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해 본 결과 제가 문제 안에다 이걸 포함을 시켜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예고한 이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분석을 해놨는지 이거를 문제로 써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로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고민했는지가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8월
이제 9월 1주차에다가 제가 기출문제를 붙여놓고 지금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어서 이제 제출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면, 거기에 쓴 거 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숙제나 과제를 내면, 과제로 이렇게 출제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약간의 부담은 좀 느끼겠죠. 그래서 완전히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분석 정도는 하고 개요 정도는 쓰는 노력을 해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문제로 매주 이제 드릴 테니까, 그래서 당분간 드릴 겁니다. 한동안 계속하고 마지막에는 한두 주 정도는 안 할 수도 있는데 당분간은 계속 꾸준히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매주 진행되는 걸 보고, 그러면 준비할 때도 예전보다 더 간소하고 편안한 게, 문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뭘 할지 지금 이미 예고가 지금 그 다음 주 이제 미리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볼 때는 또 다른 문제, 그 다음 문제를 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하나씩 밀려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매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사실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번 시간에 제가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문제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크게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고도 여러분이 얼마만큼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제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음 문제를 제가 예고해 드려요. 다음 문제를 예고해 드리는데, 그 문제를 미리 준비해 오셨다가 문제지 안에 그 문제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해당하는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간단하게 묻는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지 자연스러운 점검,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다음 주에 문제를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혹여라도 이번 주에 준비 못한 사람은 잘 된 거예요. 미리 이제 대비를 해서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답을 열심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제출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죠. 그래서 미처 준비 못하신 분은 그때까지 좀 더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 문제, 어떤 문제를 볼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오늘 여러분들 그 문제에 그러니까 9월 1주차 문제에 요 문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 문제가 들어가 있고, 제가 여기다가 작은 문제를 다시 냈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텝 1에서 중요한 용어가 뭐냐, 뭐 체크해봐라. 밑에 써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나 아니면은 색깔로 표시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총 4개가 소문장이 있었고, 맨 마지막이 소문제가 있었고, 맨 마지막이 개요를 쓰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개요를 대충 여러분이 그러니까 깔끔하게만 쓰시면, 즉 깔끔하게라는 것은 막 여기저기 막 어지럽게 쓰지 말고 나름 개요를 딴 데다 정리해서 이렇게 옮겨 쓰는 정도로 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이번 주 9월, 이게 이제 9월 1주차에 문제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9월 1주차에. 맞죠? 9월 1주차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말미에. 그러면 이제 9월 2주차, 다음에는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볼 것이냐? 바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학년도 2번 문제. 2번 문제는 상당히 길죠. 기니까 미리 여러분이 정말 봐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제가 문제를 내니까 그 문제를 보고 또 이제 정리해 두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라서 진지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그 전에 7, 8월, 5, 6월, 그러니까 7, 8월에서부터 시작한 계속 해온 요 문제 풀이 방식, 기출문제 풀이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합니다. 다만 방식은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여러분이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좀 바꿨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잘 알아두시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9월 1주차 했고요. 다음 주에는 2012학년 2번 문제를 여러분이 다 대비를 해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저희 문제라고 하기 그렇고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어디까지 했는지를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효과는 최대한 내면서 부담은 좀 줄이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주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구우면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승자, 그쵸? 그 다음에 위기를 뚫고 나온, 그래서 내 인생을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때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맞죠?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절박하고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정상적으로 TO가 발표가 되고 시험을 보는 상황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이제 힘들고 뭐 괴롭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감정들은 좀 치워두고 문제에 집중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서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그렇게 저랑 함께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